자, 이제 세 번째 발표입니다. 세 번째 강연은요,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연구위원님께서는 모험자본 활성화와 대체 투자 및 세제 정책 그리고 M&A 및 IPO 분야에서의 다수의 연구 자료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연구위원님을 박수로 역시나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앞서의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생생한 그런 뭐 목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표해 주셨는데 조금 저는 딱딱한 내용이 되겠지만 지금 PE 시장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금의 경색이라서 이제 펀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PE들의 어떤 GP의 운용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투자 데이터를 놓고서 회수 수익률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꼭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PE 시장의 자금 모집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출자자를 왜 다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출자자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국내 우리나라의 PE 시장의 성장 과정인데요. 대략 한 20년이 지났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데이터 상으로는 올해 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136조 원의 결성 규모고, 그 다음에 1126개 펀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략 19년간 평균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20.6%, 뭐 27% 이래요. 그러니까 20% 대를 넘기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운용사도 보면은 대략 연평균으로 한 16.8% 증가했어요. 그리고 뭐 금감원에서는 이걸 전업계, 금융회사, 창투계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7년도에 이제 보면은 전업계가 대략 절반 정도였는데 2023년에 보시면 대략 16년 지나서 75%예요. 그러니까 전업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사실 전업계가 많은 이유는 전업계가 성과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시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신규 전업계 운용사들이 당연히 뭐 다른 거 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운용사들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기존 전업계에서 근무하시던 아주 역량 있는 분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신설사를 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숫자적으로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시장은 뭐 20년 동안 거침없이 성장해 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내면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국면별로 우리나라 PE 시장도 뭐 다른 VC나 뭐 PE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분버스트 사이클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했습니다만, 초기에 이제 보면은 2012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나서 유로 재정 위기라든가 뭐 미국의 어떤 그 신용 등급 강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급성장을 해서 대략 30% 이상을 성장을 했고, 그다음 한 2, 3년 정도를 조정기를 맞았는데 그때도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기까지 2차 성장기가 오는데 성장세가 옛날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분모 효과죠. 그래서 분모 효과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20% 성장을 했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이 대체 투자 시장을 강타를 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 보시면은 펀드 수나 뭐 운용사 수 기준으로는 거의 3% 정도 성장한 것 같고, 결성 규모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펀드 수는 안 늘고 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펀딩이 가능한 데만 지금 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PE가 그럼 과거 20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뒀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밸류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뭘로 측정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채와 자본의 가치를 다 합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투자 후에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한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밸류 투자 시점하고 회수 시점의 엔터프라이즈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해가 되죠. 세 가지로 그냥 이거 해보시면 다 이렇게 캔슬이 되는데, 그래서 이 로그리즘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 거의 변화, 기업 가치의 변화라고 하는 게 매출액이 성장해서 생긴 가치의 창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률, 뭐 이비타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해서 나온 그런 기여분이 있고, 그 다음에 EV, EBITDA 같은 멀티플이 증가해서 멀티플 익스펜션으로 증가한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업 가치 변화라는 게 성장성, 수익성, 가치 평가 요인 세 가지인데,
보통 이제 학계에서 뭐 학문적으로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엔지니어링이다 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실제 기업 가치가 증가해서 나타난 부분으로 보고 멀티플 익스펜션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잡아서 좋은 멀티플에 들어가고 나오면 되는 마켓 타이밍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 성장성과 수익성을 상당히 높게 쳐주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지금 이게 회수가 완료된 135건을 한번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샘플은 더 있는데 이게 실제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극단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다 제외하고 135건만 쳐다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대략 73%가 매출액 성장에서 나오고요. 기업 가치 변화가 그 기업 가치 변화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3.8년 동안 보유를 해요. 그리고 35% 정도 기업 가치가 늘어난다. 요게 평균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략 그거의 73%가 매출액 증가에서 나오고 36% 정도가 멀티플 익스펜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익 성장률, 이익률의 개선으로부터 나오는 게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9.5%예요. 무슨 얘기냐면 매출액이 성장한 것만큼 이익이 따라서 성장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볼트온을 성급하게 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콘솔리데이션의 어떤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전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해외와 다르게 이 부분이 조금 밸류 크리에이션을 좀 가치 제고를 좀 감하는 그런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해외는 골고루 이게 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기를 막론하고 매출에서 대략 38%. 그 다음에 이익률에서 대략 한 평균 10%. 그 다음에 나머지가 멀티플 익스펜션. 해외 시장을 보면 멀티플 익스펜션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해외도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상당히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진입 시점과 회수 시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 제고, 기업 가치가 늘어난 부분을 135개의 135개였네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 찍어본 겁니다. 운용사들로. 그래가지고 이제 운용사마다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투자 건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 건수가 많은 운용사부터 작은 운용사를 해가지고 쭉 한번 기업 가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요걸 쭉 찍은 겁니다. 그래서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으면 가치가 창출된 거고 여기는 이제 손해를 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 뭐냐면 이게 선도 운용사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기업 가치의 증가분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운용사들의 운용 역량, 가치 제고 역량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이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운용사라 하더라도 같은 운용사라 하더라도 성과가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 개별 딜별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자 건수 기준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배열을 해본 거고 2건 이상의 그런 샘플을 이제 여기 나타낸 겁니다만 대략적으로 투자 건수가 많아지는 그런 많은 그런 약간 그 경험이 있는 운용 경험이 있는 그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기업 가치 증가의 변동폭,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 그 건수를 감안한 그 성과의 변동폭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 말하자면 샘플상으로 봤을 때 투자 건수가 많지 않은 뭐 신생이라든가 뭐 이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시스턴시, 그런 일관성이 상당히 들쑥날쑥하다. 아직까지는 이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건수가 많아졌을 때 어느 모습이 나타나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팩터가 되는데, 뭐 이건 하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도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운용 성과의 안정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운용 역량을 볼 수가 있는데 섹터 전문화예요. 사실 데이터 자체가 이 시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분석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크게 이제 우리 버즈아이뷰로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운용사들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적게 투자하는 데도 있고 많이 투자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경험의 천차만별인데 과연 섹터 전문화되는 그런 운용사들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본 겁니다. 이게 되게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 누구나 똑같은 운용 전략을 구사하면 사실상 시장의 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산업이라든가 특정 투자 방식에 특화된 그런 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창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왜냐하면 이거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5개 이상 투자 자료가 입수가 가능한 그런 운용사에 대해서만 이걸 해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뭘 구하냐면 이제 HHI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집중도를 나타낸 지수다. 원래는 이게 뭐냐면 어떤 시장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경쟁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0에서 만까지 값을 갖는데 만으로 갈수록 즉 커질수록 이게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숫자가 커질수록 무슨 의미냐면 이 섹터 전문화를 이루고 있어서 하는 딜마다 어떤 특정 섹터의 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놓은 거고 이걸 각각의 점은 운용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 업력별로 한번 쭉 보고 운용사의 투자 건수를 한번 쭉 본 거죠. 보시면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업력이 굉장히 긴 20년짜리 업력을 가진 그런 운용사들이 여기 쭉 있는데요. 요게 낮은 운용사도 있고 높은 운용사도 있습니다. 이 수준이 높다는 거는 이쪽에 있는 점들은 뭐냐면 운용 경험이 상당히 많고 업력이 긴데 비교적 섹터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운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말하자면 그냥 마구잡이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투자에 그렇게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운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히 업력이 뭐 길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높은 그런 섹터 전문화를 지금 추구하는 그런 운용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다 실명으로 공개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학술상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 실명 공개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투자 건수별로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투자 말하자면 섹터 전문화를 이루고 있느냐를 보면 대략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력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업력이 길어도 투자 건수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5건에서 10건 정도 투자를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그 운용사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섹터 전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GP가 저렇게 많아지는데 당연히 어떤 전략의 분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바람직하고 성숙한 그런 PE 시장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용 역량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투자 수익률이 되겠죠. 결국은 뭐 가치 재고든 뭐든 그건 기업 사이드나 이런 쪽에서 좋은 거고 국민 경제 차원에서 좋은 거고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야 펀딩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되고 회수된 그런 231건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완료된 231건의 초과 수익률과 케플란 스코어 PM이라는 게 있는데 뭐 굳이 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어쨌든 이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면 원래는 이제 펀드 단위의 어떤 수익 성과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펀드가 또는 뭐 투자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배당이나 뭐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런 건데 그런 흐름들을 반영해 가지고 내가 투자한 거를 내가 펀드에다 투자하거나 기업에다 투자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굴렸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까 요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PM이라고 하는 게 1.82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231건의 평균이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보다 동기간에 같은 기간에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보다 82% 정도의 수익이 더 창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뭐냐면 지금 이제 말하는 초과 수익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IRR에서 주식시장 벤치마크를 뺀 겁니다. 그게 이 평균이 22.9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PME는 1.8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 평균 보유 기간 4년이니까 대략적으로 유사한 그런 수준 연 한 20%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분포입니다. 수익률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분포인데 뭐냐면은 이 뭐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있고 뭐 극단치로서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IRR이 난 그런 투자건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 해외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해외가 이게 이런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개별 딜에 대한 이런 분포나 이런 것들 분석해 놓은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이 페이퍼에 의하면 해외 PE의 평균 IRR, 그로스 IRR입니다. 이게 이런 그 초과 수익률이 아니고 그게 16%라고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그게 15.3%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하고 해외보다 조금 낮은데 어쨌든 아주 그 유사한 그런 수준의 IRR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PME는 우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해외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분석한 이 데이터는 전부 신문 기사에서 스크랩하고 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라 이게 결국은 좋은 딜만 시장에 공개하고 나쁜 딜은 뭐 공개하지 않는 그런 당연히 그런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그런 뭐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회유 자료는 펀드는 특정 펀드라고 해서 이제 특정을 했지만 펀드의 모든 그런 피투자 기업,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성과를 그대로 다 피투자 기업단에서 이걸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말하는 선택 편의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해외보다 조금 낫다, 조금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방금 그런 계산한 여러 가지 추가 수익률이라든가 DKS, PME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간별로 어떻게 투자 수익률이 증가했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양 지표 모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성과가 좋은 거예요. 수익률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표본 기간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딜의 특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아웃하고 이제 마이너리티 소수 지분 딜하고 했을 때 성과가 어떨까? 또 세컨더리 회수나 M&A 회수, 그러니까 트레이드 세일 어떤 게 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쭉 비교를 해보니까 바이아웃이 소수 지분 투자보다는 확실히 성과가 좋습니다. 좀 리스크는 좀 있을지언정 좀 성과가 좋다라는 거고 의외의 것은 세컨더리가 M&A보다 어떻게 보면 회수 성과가 더 좋았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딜들이 상당히 그런 세컨더리 딜 차원에서 회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요거는 조금 더 표본이 확장이 되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비상장 투자가 상장 투자보다는 수익이 좋고 그다음에 해외 운용사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 독립운용사 이거 계열인데 이거 잘못된 거네요. 독립인데 독립운용사가 그렇지 않은 운용사들보다 운용 성과가 확연하게 다른 게 이제 표본으로 이제 분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의 어떤 그런 PE들의 운용 성과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금 모집은 어떤가? 뭐 프런트에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금 펀딩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신생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시장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PE 시장의 시장 집중도, 그러니까 펀딩의 시장 시장 집중도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 이제 파란색 막대는 연도별로 새롭게 펀딩이 된 자금 모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 특정 연도에 펀딩한 그거를 운용사별로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펀딩을 한 운용사부터 쭉 나열을 해가지고 상위 5개 운용사, 상위 10개 운용사의 펀딩 규모가 전체 펀딩 규모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본 거고 그게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운용사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런 면에서의 집중도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건 이제 여러 것이 그렇게 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HHI 지수라는 걸 통해서도 그렇게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가끔씩 오는 시장 경색기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생겨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장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어려우면 꼭 선도 이렇게 해서 상위의 어떤 그런 운용사들만 펀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펀딩이 어려워지는 그런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게 그대로 데이터에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기간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이게 지난 아까는 연도별 펀딩을 살펴본 거고 요거는 전체 20년 동안 어떠한 그런 펀딩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누계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운용사별로 20년 동안 펀딩한 걸 다 한번 집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도표로 나타낸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진위계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펀딩한 거를 제일 적게 펀딩한 운용사부터 제일 크게 펀딩한 운용사까지 쭉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누계를 여기다 이렇게 요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을 한 개 운용사가 다 가져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면 요 전체 삼각형에서 요 반달 모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게 진위계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위계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이거를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이고 이게 A라고 하는 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불평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면 완전 불평등, 그 다음에 이제 0이 되면 완전 평등
이렇게 그렇죠. 완전 평등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20년 동안 계산해 보면 진위계số 0.79예요. 이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뭐 운용사 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상위 운용사들이 가져가는 그런 비중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전 기간을 통해 보면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옥석가리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펀딩 되는 곳만 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걸 또 다시 기간을 나눠서 살펴보면 일단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2003년, 7년, 그다음에 7년, 12년 그래서 5년 단위로 끊어봤더니 여기 주황색이 해외입니다. 해외의 진위 계수는 이게 0.75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0.8 얼마 0.8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해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이런 자금 모집의 집중도는 점진적이나마 계속 집중되어 왔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집중된다. 물론 미국이나 이런 유럽 시장보다는 우리의 집중도가 낮아요. 미국은 완전히 그러니까 신생 이런 데는 사실상 펀딩받기 굉장히 어려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대략 지난 5년간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냐면은 0.73입니다. 0.73인데 이게 미국이나 그 유럽의 시장의 어떤 2000년대 초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확한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 20년 정도가 우리가 그 따라가는 후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뭐 집중도가 강화되고 이런 거야 뭐 어느 시장에서나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겁니다. 이 PE 시장의 속성이에요. 내지는 대체 투자 시장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PE 시장의 출자자 구성을 데이터로 보여준 유일한 그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015년도에 PE 10년에 뭐 회고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한번 이런 자료를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한 이후에 2014년까지 우리 시장의 펀딩 출자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파란색이 뭐냐면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공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2014년까지만 해도 연기금 공제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일반 법인과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PE 시장이 딱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연기금 공제, 법인, 금융회사. 근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구성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VCP 출자자 구성을 제가 데이터를 통해 보니까 거기도 비슷해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일단 절반 가까운 절반 조금 안 됩니다만 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자산운용, 거긴 좀 특이하게 패밀리 오피스가 좀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VC시니까 이제 정부 공공이 있고 그다음에 펀드 오브 펀드가 있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 시장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연기금이 그렇게 강하게 출자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금융기관과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그 어떤 펀딩의 주축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게 글로벌 시장의 이제 출자자 구성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주로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여기 주를 이루는 게 되겠습니다만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건 말하자면 국민연금 같은 거고 요거는 사적연금은 말하자면 기업연금이니까 퇴직연금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있습니다만은 기업은 4%밖에 차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펀드가 8%, 대학기금, 인다우먼트라든가 파운데이션 이런 거 7%, 패밀리 오피스 6%, 국부 펀드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5%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PE 시장에 들어온 자금의 유형과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러한 각 PE 출자자 유형마다 이게 보면은 각자의 니즈가 달라요. 어떤 애는 ALM을 추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수익률만 추구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내가 돈이 그러니까 좀 약간 랜덤하게 나가는 데도 있고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융합이 되면은 일단 펀딩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측면이 제일 강한 거죠. 사실 펀딩 시장의 안정성이 제일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조로우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펀딩이 딱 막혀버려요. 거기 금리에 덜 민감한 그런 주체들이 펀딩 시장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PE 시장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뭐 모태펀드라든가 성장금융과 같은 공공형, 정책형 그런 뭐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PE 시장은 이게 펀드가 없어요. 그래서 모 펀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 기금, 패밀리 오피스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신규 자금원, 신규 PE 출자의 자금원은 도대체 어떻게 PE 시장 익스포저를 가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그냥 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PE 시장에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자금원들은 보통 펀드 일단 출자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경험이 쌓이면 직접 자펀드에 이제 출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더 커지고 뭐 이렇게 선호하는 이제 우리가 출자자가 되면 뭐 공동 투자 기회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로 나중에 가기도 하는 그런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연기금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모펀드예요. 예. 단지 별도의 조직이 아닐 뿐이고 모펀드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자펀드 출자를 하다가 공동 투자 당연합니다. 수익률 높여야 되니까 공동 투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직접 투자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탈중개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건 참고로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자자 다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딱 P가 만들어진 시점하고 동일한 시점에 이제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 또는 3층 노후보장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법정 제도고, 준법정 제도가 퇴직연금이고, 이제 임의제도가 개인연금이다, 이렇게 해서 3층으로 돼 있는데, 보시면은 쭉 계속 당연히 성장을 해왔고요. 2020 작년 말 기준으로 378조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2.5% 늘었고, 이 자금의 이제 절반 이상이 뭐냐면 DB형이고 나머지는 DC, IRP인데 IRP는 DC형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절반씩은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DB형이 지금 보면은 이게 대략 54% 205조인데요. 이게 대부분 원금 보장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퇴직령 요 DC형 같은 경우도 평균 지난 10년간 2%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하나고, DC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PE장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건 TDF 같은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100%까지 담을 수는 있습니다, DC형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에서 이제 PE 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해외로 또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펀딩을 강화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별 상장 주식, 개별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사모펀드 투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으로 이런 PE 시장에 들어올 이런 경로 채널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외랑은 본질적으로 그럼 다른 그런 좀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얼마만큼의,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어떤 한계를 두겠죠. 그게 5%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사회적 공감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잉 위험 회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퇴직연금과 관련된 운용 체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리금 보장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 안정적인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무슨 국채통한채 정부보증 채권이에요. 이게 당연히 뭐 수익률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고, 그다음에 DC, IRP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DF에 대해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모펀드 금지 딱 되어 있죠, DC, IRP형.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VC도 마찬가지입니다. VC도 보면 퇴직연금이 뭐 VC나 PE에 출자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퇴직자산 운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낮아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떤 수익률에 민감한 그런 건데, 지금 VC나 PE 이런 것들은 펀드 출자라고 하는 건 고비용 구조거든요. 물론 수익을 더 내기 때문에 수익 난 거에 20%를 주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수익 난 거 주는데 어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금원을 확대하는 데는 이런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게 업계 차원에서 이게 선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사실 자기의 펀드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계, 즉 다시 말하면 자산군으로서 PE가 이렇게 안정적인 리스크 어저스티드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건 업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펀딩을 넓히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관한 정말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안정성이 검증됐다라고 하는 거를 최소한 평균적으로, 당연히 뭐 좋은 운용사에 출자하면 뭐 당연히 그건 좋은 수익이 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런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업계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세일즈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신규 자금원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금원들을 어프로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동의 철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출자의 뭐 중간 회수 유동화를 위한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리퀴디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투자 기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중간 회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 기제라든가 세컨더리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 주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예. 민간 모펀드입니다. 민간 모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VC 시장에서는 정책 모펀드가 있어서 그나마 이게 시장이 여기는 민간 모펀드가 없어요. 해외는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할 수 있는 VC PE 시장의 15%가 매년 펀딩이 돼요. 이 평균적으로 민간 모펀드로. 그러니까 근데 이 장점이 많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당연히 이중 뭐 수수료니까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수 운용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을 해준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어서 여기에 출자하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GP들이. 예. 그런데 조금 유명한 명망 있는 그런 펀드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는 다시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모펀드라고 하는 게 지금 프라이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도 하고 공동투자 세 개를 다 하거든요. 여기 수익률이 여기서 창출하는 거거든요. 프라이머리는 뭐 지금 우리 정책 펀드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세컨더리와 공동투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펀드들이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외의 사례를 보면 해외도 마찬가지로 PE 시장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난 한 20년 지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자펀드들이 규모가 일정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이제 1인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커밍글드 방식으로 해서 여러 주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벤처 투자, 그러니까 VC 쪽에서는 이제 뭐 민간 벤처 모펀드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제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게 딱 지금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 금융지주에서 전액을 다 출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형적인 1인 방식 세퍼리틀리 매니지드 된 그런 모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게 그 커밍글드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프라이머리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충분한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딱 돈만 많이 내면 이런 모펀드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또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지라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출자만 해가지고 또 하는 것보다는 여기 해외 뭐 예를 들어 콜러라든가 이런 데랑 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이런 것 조금 리저널적인 그런 플레이어로 좀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해외 시장은 지금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최근의 3년간은 지금 거의 탑아웃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년 결성 규모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전체 VC PE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요거는 이제 해외 민간 모펀드들이 그냥 리스트업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예, 패밀리 오피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과거에 뭐 약간 비공식적으로 정확히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모 회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이런 걸 하신 그런 거가 이제 쭉 이렇게 비공식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패밀리 오피스가 글로벌 사무 시장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의 33%가 2000년 이후에 설립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는 뭐 이거 한 100몇십 년씩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록펠러라든가 뭐 이런 건 우리가 싱글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이 2070년도에 이제 멀티 패밀리 오피스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2000년 후반부터 이제 금융기관에서 멀티 패밀리 오피스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뭐 자산 투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하여간 수천억을 굴리시는 그런 패밀리 오피스들이 모처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보통 그런 분들이 뭐 개별 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에다가 출자를 하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국민연금 가서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KKR 이런 데 출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패밀리 오피스의 수준도 이게 그쪽에서 직접 펀딩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리 접촉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드러나서 활동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 엑시트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VC 시장도 마찬가지고 PE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패밀리 오피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제 자금 모집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해외 패밀리 오피스의 자산 배분을 보면 대략 보면 가진 돈의 절반을 대체 투자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 내에서만 보면 절반 정도를 PE에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PE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분들이 투자하는 그 주요 대상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대학 기금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인다우먼트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거는 사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좀 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학 자선단체 병원과 같은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자금이고, PE 시장에는 특히 이제 인다우먼트 역할, 대학 기금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흔히 회자되는 예일 대학 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우수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benchmarking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뭐 예일 대학의 어떤 재정 이런 걸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데이비드 스웬슨이라는 85년도 여기 조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대체 투자니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미국 주식, 그냥 그 공적 자산들, 주식 채권 이런 데다만 80% 이상을 배분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보면 뭐 VCPE가 41%, 뭐 그다음에 미국 주식 채권의 10% 미만을 투자하는 그런 데를 변동을 시킨 거고, 굉장히 투자를 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장 주식 42%, 헤지 펀드 17%, VCP 20% 정도를 투자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미국의 인다우먼트의 자산 배분이다 보여지고, 우리나라는 이것도 자료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42개 사립대 적립대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1.3%래요. 이게 참 그냥 이게 뭘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마이너스 1.3%라고 나와 있고, 당연히 뭐 원금 보장형 상품에 예치하고 있고, 보시면 2020 재작년 말 기준으로 사립대학 210개의 적립금이 대략 10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뭐 당연히 뭐 이게 다 PE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제한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대학 재정, 사립대학의 재정 강화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운용상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 PE의 운용 성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냐면, 일단 전수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운용 성과가 해외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일정 수준으로는 운용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보면 그 성장 단계는 어느 정도 고속 성장하는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고, 성숙 단계로 어느 정도 진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그런 성장 동력은 신규 자금원의 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게 우리 시장이 딱 지금 외형은 컸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펀딩 시장의 안정적인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해외와는 다른,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기형적인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져서, 추가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런 신규 자금원의 적극적 발굴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을 하셨지만 선도 운용사들은 뭐 해외 투자는 당연히 현재까지 해왔고, 이게 조금은 뭐 역외 펀드 결성을 통해서 사실 국내에 당연히 뭐 1차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제 또 약간 리저널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나라 PE 산업이 좀 많은 발전을 또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웅린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 출자자 다변화를 위한 퇴직연금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